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2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는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중간에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올해 증시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 상승을 하다가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그렇게 불안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상승을 잘 하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지겨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2,500선을 채 넘지 못하고 저항을 좀 맞아가지고 2,300 중반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 가까이 지금 지수가 좀 빠진 상황이고요. 저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또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1선 근처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증시 전체가 또 반등을 이어서 할지 사실상 이제 올해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초 혹은 내년으로 이제 가야지 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큰 이벤트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럼 심리가 좀 얼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동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경험을 해 보았듯이 실물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유동 자금이 풀린다면 결국에는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동 자금이 많아질수록 그런 심리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때는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도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모순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사실상 이제 자금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소식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동 자금이 풀린다라는 것은 금리가 아무래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인상이 서서히 줄어들고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지점이 올 텐데요. 그 구간에서는 증시가 오히려 횡보를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장의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아무래도 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학습이 되었고요. 이제는 금리를 코로나 때처럼 또 가파르게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지만 혹여나 이제 경기 침체가 좀 강하게 왔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고 그리고 추후에 경기가 아주 오랫동안 침체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지수에서는 경기 침체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경기 침체가 나타나서 그렇게 증시가 떨어질 만큼 좋지 않게 상황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금리 인하하는 방향에서 증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고 금리를 계속 경기 침체가 되는데도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올 연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은 기관 투자자 조금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자체가 뭐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대강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60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지금 반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지금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증시가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이제 미국의 그런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런 시장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 좀 진행이 되었는데 뭐 크게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평소에 매도했던 거에 대비해서 조금 매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이 네, 올 연말은 뭐 저 정도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이제 원 달러 뭐 계속 지지를 좀 합니다. 네, 1200 후반대, 1300원대 이 정도에서 막 오랫동안 횡보를 하지만 야금야금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추후에 이제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이탈, 대규모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환율은 네, 안정화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미국의 지수 선물은 네,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한 1%는 안 되고 있고, 뭐 유럽도 1% 정도는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던 그 움직임이 조금 이제 오늘은 반등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네,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가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물, 뭐 국채 금리, 외환 이렇게 계속 뭐 추세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전에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 안정화가 되었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한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뉴스를 상당히 많이 접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정말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 대응이 나올 것인데 그 대응이 아무래도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그때 좋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지금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던 만큼 경기 침체가 깊지 않더라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증시 자체가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많이 과도하게 빠진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해 연말은 뭐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내년 초에 또 이벤트들이 하나둘씩 좀 해결이 된다면 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증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5,4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32%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0.2 50원이죠. 5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도 50원 네, 상승을 해서 뭐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없었고요. 이 며칠 동안은 뭐 계속 네,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더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줄었고요. 그제도 줄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70만 주면 지금 200만 주 아래로 거래되었던 적이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저 거래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되었던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량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최저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이제 C가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소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이 주가는 크게 모든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네, 지금 이 가격에서는 매도도 아깝고 매수하기도 애매하다. 요런 이제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 가격대를 좀 흔들어 놔야지 거기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의미가 생기고 그 매수자들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자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큰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계속 증시의 흐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증시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121선의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61선이라고 할까요? 61선을 계속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그런 사이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아주 지루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선 충분히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얼핏 보면 이제 이 저가를 이제 낮춰가면서 밑에 단을 낮춰가면서 뚝뚝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승 모멘텀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때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증시 상승과 함께 꾸준히 이제 올린 다음에 지금 약간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61선도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고요. 21선, 5일선, 121선이 모두 지금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조금만 개선이 되더라도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갇혀 있는 이 패턴에 또 이어서 121선이 이 위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뻗어 나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음운구름을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음운구름이라는 것이 이전에 급락을 했던 그런 주가에 대한 갭이죠. 갭 자체에 대한 그런 저항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항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이 17,400원 우리가 보고 있던 그런 평소에 그런 박스권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뭐 연말에 이 박스권을 진입을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서 최저 거래량을 찍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런 거래량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거래량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이 주가가 진행되는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보았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N자 패턴으로 올라왔던 만큼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만 원대로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 22,000, 23,000 이 저항대에서 한번 뚫고 26,000원대까지 치고 나간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터져줬던 이런 이제 피크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피크 거래량이 나왔던 것이 폴란드 원전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후속 소식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그런 계약 금액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또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 자체가
이미 이제 뭐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의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렇게 이 거래가 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뉴스 나온 뒤로 추가 소식이 없다라고 해서 요 모든 것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주주분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주가 지지부진하고 조금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그 소식들이 모두 무효화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주가에 반영이 왜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그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 자체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블록딜과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과 이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상증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최대 주주 두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30%입니다. 30.5%거든요, 정확히는. 근데 이제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그런 대주주 자격을 가지기 위한 그런 의무 보유율인 30%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지분을 떨어뜨릴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이 아니고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 비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30% 이하로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분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을 이미 이제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채무 상환 입장에서 채무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를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가 상당히 높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만 높은 것이 아니고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현금 보유를 꽤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삼자 아니 그 지분 매도를 이 블록딜을 했죠. 블록딜을 한 이유가 그런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금리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한 시장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2023년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금리도 두산이 블록딜 한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진짜 이제 그 말 그대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에 대한 확보를 하고 이제 이런 2024년이 좀 해결이 되고 2024년부터 좀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인다면 두산은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또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런 유상증자를 진행할 만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딜도 추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이런 지분 이유도 있고요. 이미 이제 두산 그룹 자체에서 현금 확보를 꽤 많이 해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코스피가 한참 내려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코스피가 이제 대부분 하락을 끝내고 오히려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추세에 따라서 같이 좀 반등을 한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요때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댓글을 보면 뭐 1년, 2년 기다렸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미 이제 이 박스권에서 좀 오랫동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 자체에서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코스피에 대한 하락장이 이어졌는데 수익을 얻기는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대상승이 있을 때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지금 계속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기 어렵지만 이미 이제 추세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자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24,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4만 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10만 주, 11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그 다음은 연기금 투자자 오늘 7만 7천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좀 매도가 있었고요. 투신보험은 계속 매도를 하지만 크게 많은 양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오늘도 좀 매수를 했네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이 진행되었고요. 오늘 거래량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저 수급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떤 이 거래가 움직이는지, 어떤 투자자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500만 주 정도 되죠. 네, 1,500만 주 정도 됐고요. 1,400만 주대에서 서서히 좀 증가를 해서 지금 계속 또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 좀 상환이 되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JP모건에 대한 매수 매도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추후에 또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JP모건이 보이진 않았고요. 최근에 한 5일 동안의 그 거래를 보시면은 JP모건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58만 주. 최근 10일도 보시면은 JP모건이 확실히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매수 매도의 주도권을 지금 JP모건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더 눈에 띄는 것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한 10만 주, 20만 주 가지고도 주가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량이 그 답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는 오늘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1240만 주, 상환이 60만 주. 그래서 장고는 이제 또 늘었고요. 3천만 주 정도로. 그래서 장고가 이제 꾸준히 좀 감소를 하다가 오늘 또 3천만 주로 좀 늘었는데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24만 주에서 당일 물량은 9만 8천 주. 그래서 조금 줄었지만 11.46% 정도로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11% 중반대로 지금 외국인 보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큰 매수 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급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도가 나오든 매수가 나오든 좀 이제 크게 흔들어주는 그런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지겨운 흐름을 언제 깨줄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떨어뜨릴 거면 그런 지지 라인을 좀 무너뜨릴 거고 올라갈 것이라면 그런 저항 라인을 뚫고 나갈 것인데요. 한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 줄 거라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나 공매도 잔고 요 정도로 좀 보고요. 이제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고요. 우크라이나 경유 유럽행 러 천연가스서 천연가스관에서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자, 이 폭발이 이제 공교롭게도 유럽이 EU가 러시아 가스 상한제를 통과를 시키면서 그 실시를 하는 그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진행을 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스관이 터지면서 또다시 이렇게 가스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가스관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노스트림에 대한 가스관도 문제가 생기고 가스관을 잠그면서 러시아가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대국이죠. 그래서 에너지 대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탈러시아 지금 국제적인 세계가 추세가 탈러시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이라고 했는데요. 그 에너지에 대한 탈러시아, 네, 탈러시아 에너지니까 네, 천연가스 에너지입니다. 정확히는 탈러시아 천연가스 에너지인데요. 이 천연가스를 대신 공급해 줄 수 있는 카타르라든지 그런 국가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대신에 다른 공급원을 찾는다든지 에너지 공급원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라는 것이 러시아가 이렇게 가스관을 터트리고 잠그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돌리게 되었을 때 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게 되고요. 그 부담감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탈원전 뭐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독일이 최근에 석탄 발전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그 발전량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대체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그 유럽 각국이라든지 세계 각국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데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원전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그냥 신재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신재생이 잘 돌아갈 수 있고 풍력 에너지가 잘 돌아갈 수 있거나 태양광처럼 일조량이 좋아서 그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뽑을 수 있거나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에는 ESS라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그리고 이 ESS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이 전기를 끌어다 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송전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ESS에서 각 도시로 네, 연결시켜주는 그 송전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시 바로 옆에 이런 ESS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ESS와 그런 대도시들이 먼 경우에는 이 송전선만 하더라도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를 다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핵 에너지인데요. 그 핵 에너지가 분명히 이제 위험 부담도 있지만 에너지 자립에 있어서는 충분히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국가들이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소식을 본다면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루마니아 총리와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급물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루마니아에 대한 얘기는 루마니아 SMR은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루마니아가 SMR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이전부터 좀 많이 소식을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삼성물산 사장도 이 루마니아 총리와 회동을 하면서 네, 이 SMR에 대한 계약을 좀 더 확실하게 굳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SMR에 대한 시공을 맡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에 대한 기자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 SMR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이 루마니아도 동유럽입니다. 그럼 동유럽 국가에 또 하나 더 있죠.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마니아도 지금 한국 방산에 대해서, K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문을 했는데 이 K 전차, 네, K2 전차라든지 뭐 그런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밀고 있는 세일즈가 방산 플러스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을
하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인도를 해주거나,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핵연료 그 공장을 지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내재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유럽에서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체코도 그렇고요. 지금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이 좋아 보인다. 추후의 흐름이 계속 좋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원전 하는데 원전에 대한 비용도 크고, 그죠? 원전을 지었을 때 시간도 한 10년 정도, 상당히 이제 긴 기간이고, 그게 이제 뭐 착수금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중도금과 그런 잔금이 필요할 텐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원전을 다 짓고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실적 발생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아까도 재무 개선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기 차입금이 여전히 많고, 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화를 시켰지만 이자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했지만 그걸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그 수출에 다 써버리면 그런 네, 유동성 악화에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그 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과 그다음에 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 목표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두산만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인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EU를 넘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제 그런 보조금 확대,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를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무역 금융을 지원하며 무역 수지 개선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외 인프라에 대한 연 500벌 수주를 목표로 하고, 세계 4대 건설 강국과 강국 진입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수주 소식은 뭐 당연히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와 그다음에 이집트 그런 수주권들, UAE 쪽, 중동 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그런 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소식이 빠질 수 없죠. 원전 수출 전략 추진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건설 비용 거의 50%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뭐 잔금을 늦게 받거나, 그 다음에 뭐 지금 재무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어서 원전을 건설을 할 수 없다, 수주를 하는 것도 손해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만 아주 네,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넓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과 그 다음에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수주를 했는데 뭐 10년 뒤에 돈을 받는데, 그럼 10년 뒤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 주가를 보실 때 그렇게 10년 동안의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10년 뒤에 돈을 받든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세계에 진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수주를 함으로써 시장에 계속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주 플러스 다른 국가에 또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엔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뭐 돈을 언제 받고 돈이 뭐 밀려가지고 10년 뒤에 받으니까 주가도 지금 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 이런 정부 지원도 없고 세계적인 그런 추세도 없다면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석이 맞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제가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원전에 대한 테마를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런 추세 자체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긴데 왜 앞으로는 더 기다리라고 하냐 그렇게 드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전 요 1년 2년과 1년 2년까지는 좀 그렇고요. 1년 정도 요 1년 정도는 지금의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앞으로 당겨서 넘기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년에 대한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락장에서의 그런 수익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테마주 위주로의 단타가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타를 해서 수익을 봐라 이게 답이 아닙니다. 단타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운이 좋아서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단타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지표도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이제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미가 뭐 놓고 빼고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하더라도 마냥 규칙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8전, 10전 8승 2패를 하더라도 그 2패에서 큰 피를 보는 것이 단타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장기로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세에 대해서 추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의 기술력까지 좀 이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연말도 좀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했는데요. 사실 기대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반등세가 조금 약해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지금 뭐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뭐 조바심이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다려온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올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냥 저만의 그런 뭐 상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근거 있는 그런 상상이 아니죠. 근거 있는 이 예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 봄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증시에 대한 이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익으로 좀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